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숨진 사람이 오늘 하루에만 12명이 나와 모두 25명으로 늘었습니다. 당국은 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접종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독감 예방 접종을 일주일간 잠정 중단해야 한다며 일선 의원에 당장 내일부터 접종을 잠정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의협은 중단 기간에 정부가 백신과 접종 안전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지휘권을 박탈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위에 위법하고 비상식적이라며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라이언스 수사를 이끌었던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택배기사의 과로사 논란 속에 오늘 또 택배기사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올해 벌써 13명인데 박근희 CJ 대한통운 대표는 분류 작업에 4,000명을 투입해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0대 여학생 3명이 친구를 옥상에 감금해 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유포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가해자인 미성년자 3명 모두에게 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추가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하자 야당은 제발 가만히 계셔달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언제는 정치적이지 않다고 칭찬하더니 오늘은 왜 이러십니까?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등등 오늘 온 국민의 눈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독감 백신 소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오늘 하루에만 12명이 늘었습니다. 인천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뒤 엿새 만에 사망자가 25명이 된 겁니다. 이 중 유가족 동의로 신상이 공개된 사망자들을 보면 지역별로 서울 2명을 비롯해 인천과 대전, 대구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연령대로 구분하면 80대가 3명, 70대가 5명, 60대가 1명으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고연령층이 대부분이었죠. 박능우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하루 평균 560명이고 이 가운데 절반이 백신 접종을 했다며 고령자 사망을 그 백신이 원인인 것처럼 보는 시각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너무 사망과 백신을 연결하지는 말아달라 이거죠. 백신 종류별로 구분하면 무료 백신을 맞은 사람이 22명, 유료 백신을 맞은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먼저 어제 오늘 독감 백신을 맞고 4명이 숨진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목욕탕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이곳에서 목욕하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들어올 때는 물조가 들어왔어요. 간신욕을 했대요. 앉아 있다가 좀 이상해서 119 신고를 했죠. 당뇨가 있었던 이 남성은 사망 이틀 전 인근 한 요양병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았습니다. 창원 진해구의 한 빌라에서도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혈압약을 복용했던 이 여성도 이틀 전 집 근처의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았습니다. 주사를 맞은 부위에 부종과 함께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북 성주에서도 70대 여성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독감 주사를 맞은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80대 남성도 오늘 오전 갑자기 쓰러져 숨졌는데 지난 19일 보건소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심장질환이 있었어요. 의사는 병사로 판단을 하고요. 가족들은 백신 사고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라남도에 역학조사 의뢰해놨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7, 80대의 사망이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독감 백신 공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백신을 맞은 뒤 사망 신고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코로나19 확산과 상원 노출 등 백신 논란으로 불안을 느낀 시민들의 신고 자체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도 백신 접종 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직접적 연관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한 건이었습니다. 강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람은 25명입니다. 2012년과 2016년 두 해를 제외하곤 매년 1명에서 5명이 보고되는데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2009년엔
가장 많은 8명이 보고됐습니다. 당시 신종플루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독감 백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상온 노출 논란 등으로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망 신고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또 예방 접종자 수가 많아진 것도 신고 건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일 날 70세 이상 시작했잖아요. 한 3일 동안 300만 명 이상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이 빠르게 맞으신 거예요. 아무래도 관련이 없어도 사망하는 분들이 생기죠. 사망 신고가 늘면서 올해 접종되는 백신이 과거 백신과 다른지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과거 백신을 맞은 전력이 있는데 왜 올해 백신을 맞고 숨졌냐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해마다 그 해에 유행할 바이러스 균주를 2월에 발표하고 각 제조사는 세계보건기구의 표준에 따라 3월부터 백신 생산에 들어갑니다. 백신은 해마다 다르지만 모두 승인을 받아 유통되는 만큼 안전성과 효과에는 차이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이러다 보니 면역력이 약한 고연령자나 임신부 등을 중심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미루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퍼지면서 백신 주사를 맞겠다는 사람이 그 전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전민석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뒤 숨졌다는 사례가 늘면서 백신 공포증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자유롭게 여쭤봤습니다. 여러 가지 병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불안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냥 며칠 후에도 발생된다고 그래가지고. 주사를 맞는 게 더 낫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맞고 견디는 게 훨씬 낫죠. 지금 뭐 안 맞고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10몇 명이면은 5개월 차 임신부는 접종을 미뤘습니다. 면역력이 안 좋은 상태니까 혹시라도 조심해야 된다고 병원에서도 그래가지고 저희 산부인과에서도 지금 예방접종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예방접종을 받으러 건강관리협회를 찾는 방문자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지난 월요일까지 이곳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거의 찾는 사람이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2,000명 정도가 대략 왔었는데 지금 거의 1,000명 아래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접종이 오시는 분들이 어린이나 노인분들이 제일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안감이 증폭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일주일간 예방접종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계속해서 복지부 출입하는 이수아 기자와 독감 백신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까지 사망자 최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25명입니다. 백신과 사망과의 직접적 연관성 어디 뭐 좀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긴 한데요. 부검이 현재 진행 중인 게 적어도 4건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인천 고등학생의 경우 이미 1차 부검이 진행됐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늘은 고창 70대 여성의 1차 부검, 경기 고양 80대 남성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두 사례 모두 사인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다시 말해서 백신으로 사망했을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애초 두 분은 보건당국이 백신 증후군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로 분류했던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보건당국 의견과도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사망 사례 간에 뚜렷한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백신 원료인 유정란 때문이라는 말도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게 오늘 보건복지 국정감사에서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선 죽은 바이러스를 보통 유정란에 넣어서 배양하는데 유정란 안에 톡신이나 살모넬라균 등이 들어있을 수 있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신종 플루 백신을 개발한 이쪽 분야 권위자인 서상희 충남대 교수의 주장인데요. 서 교수 주장에 따르면 유정란 안에 있는 균이 기준치 이상 인체에 들어가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감 자리면 정은경 청장도 나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네, 보건당국은 유정란이 문제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대답했습니다. 식약처가 백신 출하를 승인하기 전에 독성 물질 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 톡신이나 균이 있다면 이미 걸러졌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실제 사망으로 이어진 독감 백신 종류를 보면요. 물론 유정란 배양으로 제조된 백신도 있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셀 백신의 경우 세포 배양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유정란이 이번 독감 사망 사례의 공통 원인이라고 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 교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단순히 국가 검정해서 일부의 아주 샘플로 해서는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처럼 그 양계 산업에서 이게 선진국이 아닌 원래부터 통제 안 하면 식약처의 무균 검사와 톡신 검사는 일부 물량을 선별해서 하는 샘플링 검사이기 때문에 제조 생산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백신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이 해외의 경우에는 독감 백신 사망자가 한 명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예. 이는 백신 생산과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가 우리보다 엄격하기 때문이라는 게 서 교수 주장입니다. 그리고 유료 접종자에게서도 지금 사망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무료는 뭐 안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계속 맞아도 되는 겁니까? 의견이 갈리는데요. 일단 의사협회는 오늘 백신 접종을 미룰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관련 모든 국가 예방접종과 일반 예방접종을 일주일간 유보할 것을 그러나 백신 접종을 유보하자는 의견은 극히 소수긴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백신 접종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3,000명 정도가 국내에서도 그렇게 돌아가시거든요. 그 고령자층에서는 이제 독감 백신 맞는 게 낫겠고.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협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트윈데믹에 대비해서 노약자와 임산부, 어린이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즉 CDC도 백신 부작용은 치명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번 강조했지만 달걀 알레르기가 있거나 백신 알레르기가 있는 분, 또 열감이 있거나 부정맥 등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꼭 상의한 후에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더해서 올해 독감 백신 물량은 예년보다 400만에서 500만 도수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이 물량이 부족하다는 조바심으로 접종을 서두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서두르지 말되 접종은 하는 게 낫겠다 이 얘기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명으로 늘어나면서 지난 15일 110명을 기록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고 벌써 두 번째 100명대인데요.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을 비롯해 곳곳에서 감염이 확산하면서 지역 발생이 104명이나 됐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양의 노인 주간 보호시설입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종사자까지 포함해 70여 명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의 위험군인데 검사 결과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아 추가 확진 우려도 큽니다. 안양 경로는 이제는 277번 환자 접촉이라고 센터 이용자분이시 관련자분들 검사 보면 또 인근의 군포의 한 병원에서도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환자 5명과 간병인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간병인으로부터 최초 전파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재활병원에서도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16일 첫 환자 발생 이후 엿새 만에 107명이 감염됐습니다. 부산 만덕동 요양병원에서도 84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전파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104명의 신규 확진자가, 해외 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면서 발생자 수는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한 번 더 손을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을. 방역 당국은 집단 거주 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 준수 등을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오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 하루 종일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그 국감이 시작되기 바로 5분 전에 나온 발언도 인터넷을 뒤흔들었습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라임 수사를 지휘하는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전격 사퇴하며 한 말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바로 후속 인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라임펀드 사기 수사를 이끌어온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지난 8월 신임 반부패부장 등 대검에 보고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의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총장을 지휘해서 배제한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박 지검장이 사의를 밝히자 구속된 사기꾼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에 검찰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등 댓글 수십 개가 달리며 검찰 내부는 술렁였습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 직전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 소식이 나왔고 법무부도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때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유감스럽다며 조만간 후속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초 말을 아낄 것이라고 예측이 됐었습니다. 대검에서 답변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윤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쏟아낸 그 발언들, 그 말들이 말 그대로 날것이었던 겁니다. 우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위법하고 비상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처음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을 두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도 등장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검찰총장이 장관과 친구입니까?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상급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도 친구입니까, 총장? 총장님은 누구 부하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누구 부하예요? 윤 총장의 입장문을 비판했던 추 장관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 장관은 SNS를 통해 법상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윤석열 총장의 작심 발언으로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윤 총장은 또 자신은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으로 전락했지만 그래서 그 누구를 비호할래도 할 수가 없게 됐지만 어떠한 압력에도 자진 사퇴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도 처음과 생각이 같을 거라면서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후배 검사들이 대거 좌천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거취 압박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범죄자들의 편지 하나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총장의 권한을 박탈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퇴하라는 압력 아닌가요? 임기라고 하는 거는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과의 설전에서는 자신을 식물총장이라고 대놓고 표현했습니다.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여권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엔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한마디로 산권력 수사하면 좌천된다. 이렇게 압축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력 수사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 본 적이 있고요. 그건 검찰 안팎에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꾸 시간이 갈수록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거취 논란이 일고 있지만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총선 이후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해왔다면서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서신으로 폭로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제가 먼저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는데 검사 접대 얘기를 듣고는 10분 안에 접대받은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는데 무슨 근거로 부실 수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정치인 비리 의혹 수사는 이미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문개기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여권은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를 근거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연루된 부분은 이미 언론에 몇 차례 나오잖아요. 그 수사가 중계방송되듯이. 그런데 야당 그 정치인 관련된 거는 그 총장님하고 이 수사팀 밖에 모르고.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면 보고를 통해 정상적인 수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고 야당도 함께 거들었습니다. 그 사용처라 이런 거 전부 추적을 했고 지금 이제 하여튼 수사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이 라임 사건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시킨 것, 여기에 주요 논거가 뭉갰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뭉개지 않고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지금 수사가 진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변호를 맡은 특수통 검사 출신 A 변호사와 친분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윤 총장은 부인했습니다. 참 1987 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뭡니까? 어느 정당의 무슨 정치인 한 사람이 이런 부패 이런 거 연루가 되면은 거기 뭐 당대표까지 책임져야 되고 각자가 자기의 잘못 책임지는 거고. 다만 윤 총장은 김 전 회장이 검사들에게 고액의 술자리를 접대했다는 주장이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법조팀 조경림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보셨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격정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시작부터 말이죠. 네, 검찰총장 임기가 9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예.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만큼 할 말은 다 할 것이다. 그렇게 저희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역시나 담아뒀던 속내를 강한 어조로 내뱉으면서 또 한 번 윤석열 어록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사임 소식 5분 전에 들렸다고 하잖아요. 네. 그 소식 때문에 혹시 시작부터 다소 격양된 모습으로 시작을 한 건 아닌지도 궁금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국감이 오전 10시에 시작인데 윤 총장이 국감장에 착석을 하면서 박지검장의 이 사임 소식을 참모에게 공식 보고를 받게 됐다고 해요. 박지검장이 검사들의 게시판이죠. 이프로스에 사임글을 올린 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직전인 오전 9시 55분이었거든요. 네. 검찰 내부에서는 후배 검사가 본인을 대신해서 그만두었다고 생각을 해서 총장이 충격과 부담이 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박지검장이 이전에 의정부 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총장의 장모 사건을 기소하고 그리고 남부지검장으로 인사가 났기 때문에 소위 추미애 라인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맞아요. 이 역시 실제와 거리가 멀어서 이 박지검장 떠나보내는 동료 검사들 마음 아파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예상대로 윤 총장 아내 가족 의혹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답변을 할지 말지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 검사 생활을 보면은 결국 이쪽 저쪽에 제가 정치적인 사건으로 워낙 공격을 많이 받아왔으면 그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2년 결혼 직후부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또 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또 아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방금도 봤지만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굉장히 거침없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형이었잖아요. 네네. 이 과정에서 태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맞습니다. 윤 총장이 다소 상기된 얼굴로 이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따박따박 또 길게 답변을 내놓으면서 분위기 점점 고조됐습니다.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이 박범계 의원이 선택적 정의라고 얘기하자 윤 총장 선택적 의심이라면서 바로 받아치는 모습이죠. 네. 이어서 이 고성도 나왔는데요. 영상을 직접 보시죠. 박범계 의원님이 위증의 경고를 하니까 기억이 없다 말을 바꿨어요. 저는 등산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잠깐요. 위원장님, 저런 태도를 3분 질문을 하면은 답변은 7분, 뭐 5분 이렇게 끌어버리니까 이 국감이 진행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두 명 이렇게 끊어서 보긴 했지만 사실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알고 보면 굉장히 예전에 좋지 않았습니까? 의외입니다. 네, 윤 총장에게 방금 크게 버럭한 소병철 의원 검사 출신이죠. 윤 총장보다 선배입니다. 또 박범계 의원은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3년에 윤 총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을 때 정직 3개월을 받자 형, 정의로운 검사, 어떠한 경우에도 사표를 내면 안 된다. 아우, 범계가 드리는 호소다. 이렇게 SNS에 응원글을 남긴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때는 의로운 형으로까지 불렀는데 오늘은 똑바로 앉아라 하는 말까지 나왔던 겁니다. 네. 태도 논란에서 뭐 야당도 한마디 덧붙였죠. 네. 이 소설 쓰신의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던 추 장관의 태도에 비교해서 윤 총장은 낫다고 옹호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답변 태도에 대해서 누구는 지적이 받아야 되고 누구는 지적을 안 받아야 되는 건지 나 그런 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당 의원이 장관님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뭐 어쨌든 오늘 인터넷에 보면은 속이 후련하다 하면서 윤 총장을 뭐 두둔하는 글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일선 검사들은 오늘 국감을 어떻게 봤을까요? 네, 국감 직전에 전해진 박순철 지검장 사임 소식에 충격을 받은 일선 검사들 댓글로써 안타까움과 속상함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장의 국감 태도에 대해서도 당당한 법률가의 모습이다. 할 말을 하는 모습이 속 시원하다. 근데 한편으로는 애처롭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 어제 그 정의도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린 윤 총장 응원글에도 댓글이 130여 개나 달리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박순철 지검장의 후임 인사를 서두를 것을 예고하면서 추 장관 라인 검사 몇몇이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되면서 독립적인 수사를 맡을 분이 바로 남부지검장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누가 될지 정말 또 궁금합니다. 조 기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 속에 야당은 특별검사 도입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사실 인원수로 봤을 때 여당이 안 도와주면 소용없죠. 여당은 검찰이 타락했다며 공수처 출범에나 협조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야당 원내대표가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사실만 믿고 수사 방향을 정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며 여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특검을 회피하거나 거부한다면 그것은 숨기거나 감춰야 될 비리가 많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소속까지 야당 의원 110명이 이름을 올린 이번 특검법은 4년 전 최순실 특검보다 1.5배 더 큰 규모로 제안했습니다. 수사 대상도 라임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융사기와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 검찰 수사 부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특검 도입 제안을 일축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로 야당을 향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타락한 특수부 검사들의 부패와 사익 추구 행위를 엄벌해야 합니다. 공수처 출범은 진짜 검찰개혁의 출발입니다. 김태년, 주호영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를 두고 긴급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야 처리할 수 있는 특검법은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특검 도입이 무산될 경우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잇따르고 있죠. 택배연대 노조가 파악하기로 올해 13명입니다. 지난 1월 경기 안산에서 30대 우체국 택배 노동자를 시작으로 3월부터 8월까지 매달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쿠팡 소속 40대는 배송 중 빌라 계단에서, 5월에는 40대 CJ 대한통운 택배기사가 가족여행 당일에 숨졌죠. 이어 6월엔 목포에서, 7월엔 경남 김해에서, 8월에는 경북 예천에서 비고가 들려왔습니다. 이달에는 과로사 추정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너무 힘들다고 메시지를 보냈던 30대, 또 너무 억울하다며 대리점 갑질을 호소한 택배기사, 그리고 이틀 전에는 CJ 대한통운 소속의 택배 차량 운전자가 간이 휴게소에서 쓰러지면서 이달에만 5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CJ 대한통운이 사과하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분류 인력 4천 명을 투입하고 모두 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사망한 택배 노동자 13명 중 6명은 업계 1위 CJ 대한통운 소속입니다. 근무 강도 논란이 크게 불거지자 박근희 CJ 대한통운 대표이사가 고개를 숙여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CJ 대한통운 경영진 모두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 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과에 이어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로사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 작업에 다음 달부터 추가 인력을 4천 명까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택배 노조 측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책임 있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정부나 택배업계 그리고 저희 간의 어떤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게 저희들의 업계 1위 CJ 대한통운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택배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에서 주민과 경찰이 또 충돌했습니다. 국방부가 장병 숙소를 고칠 장비를 들여보내려고 하자 주민들이 미사일 관련 장비를 반입한다며 반발한 겁니다. 주민은 50여 명이 모였는데 경찰은 700명이 출동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기지 진입로 앞에서 주민과 경찰이 대치합니다. 미군 사드 철거하라. 정오쯤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고 주민들은 1시간여 만에 도로 밖으로 밀려나갑니다. 좁아진 도로에 공사 장비와 자재 등을 실은 덤프트럭 20여 대가 사드 기지로 들어갑니다. 장비 반입 소식에 주민과 반대단체 등 50여 명은 아침부터 경찰 700여 명과 대치했습니다. 사드 부품 장비 반입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간절히 요청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책민의 피로서 흩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입로를 확보하려는 경찰과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이 충돌해 1명이 다쳤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미사일 관련 장비 반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축 폐기물, 또 생활 쓰레기 이런 것들 반출하기 위한 차량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지 성능 개량을 하기 위한 거는 없습니다. 성주 소성리는 지난 2017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장비 반입 등으로 주민과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여학생 3명이 또래 친구를 옥상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가혹행위를 촬영해서 유포했습니다. 토사물까지 먹게 했는데 그래서일까요? 법원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에게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0대 3명이 또래 여학생 친구였던 피해자를 밤새 감금한 채 폭행한 뒤 가혹행위를 촬영해 유포한 건 지난달 13일입니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 피해자를 끌고 가 감금한 뒤 폭행하며 온갖 가혹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에 심지어 토사물을 강제로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가혹행위를 촬영해 다른 친구들에게 메신저로 유포했습니다. 피해자가 일당 3명 중 1명의 전 남자친구를 몰래 만났다는 게
밤새 계속된 괴롭힘의 이유였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주범 3명과 전 남자친구 1명을 검거했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미성년자인 일당 3명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공동 감금 등의 6가지 혐의로 일당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 남자친구 1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청소년들의 강력 흉악 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5년 청소년 범죄의 28%였던 강력 범죄는 2018년엔 35%까지 늘어나면서 흉악범의 경우 소년법이 아닌 형법 적용을 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범죄의 양상이 굉장히 아이들이 인성이 파괴될 만한 그 가능성이 많은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고요. 이제 소년 사법 절차도 이제 쉽게 개입하기가 어려운. 계속해서 증가하는 청소년들의 흉악 범죄,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혼자 사는 80대 할머니 집에 들어가 샤워실을 빌려 쓴다고 해놓고는 성추행을 저지른 40대, 그것도 이웃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성추행은 복지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노인 가구가 많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이곳에 사는 40대 남성이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할머니 집에 찾아가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집에 물이 안 나온다며 할머니 집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와 할머니에게 신체 부위 접촉을 요구했습니다. 피해 할머니와 가해 남성은 같은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범행에 할머니는 결국 이사를 선택했습니다. 노크 소리에 화들짝 놀라는 할머니의 모습을 본 복지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흘간 이어진 범행은 그쳤습니다. 노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히 여성 노인들 같은 경우는 성을 터부시 감춰야 된다는 의식이 높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이런 의식들이 많아요. 경찰은 피해 할머니의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가해 남성을 주거침입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바닷가에는 여행객들의 산책을 위해서 해상 목교, 이 데크를 설치해 놓은 곳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상 목교가 오히려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정치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천사대교를 건너 신안 자은도에 있는 해상 목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이 다리에서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4월 휴식차 섬마을을 찾은 장모 씨. 해상 목교에 산책하러 나섰다가 철제로 된 계단이 떨어지면서 함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허리 수술까지 받을 만큼 크게 다쳤지만 신안군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장 씨에게 소송을 진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군 담당자한테 통화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냥 모르세요. 그런데 이후 석연치 않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사고가 난 계단을 끊어내고 임시로 막아놨지만 다리의 안전 문제는 여전합니다. 나무 상판은 곳곳이 떠 있고 기둥과 연결되는 볼트도 빠진 곳이 보입니다. 2016년 준공 이후 3차례나 다리의 안전 문제가 지적됐지만 그때마다 땜질식으로 처리됐습니다. 더구나 다리로 진입하는 길도 제대로 없어 정식 개통조차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부실 공사를 의심합니다. 거의 떨어지려는 거 제가 신고해서 보수를 한 적이 있어요. 부랴부랴 용접을 해서 맞춰놨는데 그게 또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군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안전진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고 문제 있는 부분들은 더 보수 보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698m 해상 목교 공사에 쏟아부은 예산은 23억 원입니다. 그런데도 신안군은 지난해 인근에 50억 원을 들여 해상 목교인 무안의 다리를 개통했습니다. 안전은 뒷전에 둔 채 방치된 해상 목교.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공포의 다리가 됐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이틀 전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원자력 발전소 월성 1호기의 보고서에선 폐쇄 타당성 여부를 떠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고 나와 있었죠. 산자부가 몰래 자료를 삭제한 것도 문제됐고요.
이를 두고 산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이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의 월성 1호기 언제 멈추냐라는 말 한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산업부 한수원은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이 온갖 개입, 조작, 위법, 반칙에 나섰습니다. 여당이 감사 보고서에도 없는 대통령과 청와대를 언급하는 질의 자체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결국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의사진행만은 제가 하고 있어 지금. 발언 맞지 어디서 마세요. 끼어들고 있어. 의사진행만은 내가 하고 있다니까. 어디서 끼어들고 있어. 누가 사퇴해줬어 누가. 위원장은 감사를 서둘러 중단합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개소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앞서 성윤모 장관은 자료 삭제와 관련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자료를 삭제한 거에 대해서는 이유화를 막론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월성 1호기를 다시 가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부분도 명확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 회피를 위해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 촉발된 전세난이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 전세값이 이번 주 0.21% 상승하며 7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고 수도권도 상승폭을 키웠거든요. 이 여파로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상승률이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물건이 묶여버리면서 시장에서 전세 씨가 말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마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데 홍 부총리가 부동산과 관련해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제발 그냥 있어달라, 가만히 있어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책만 내놓으면 전셋값, 집값이 더 오른다 이거죠. 이병주 기자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청원입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내주겠다는 글입니다. 연이은 대책에 오히려 급등한 전세값을 비꼰 건데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여론조사 결과 전세난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정세를 찾는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세가가 아파트 가격하고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안정되던 매매 가격도 또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추가 대책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의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좀 완화할 수 있는 혹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대책의 어떤 여지가 있는지를 저희도 모색해보고 있고요. 야당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안정이 안 돼 있으니 뭐라도 빨리 대책을 내놔라가 아니라 제발 좀 가만히 계셔주세요라는 그 반응이. 홍 부총리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 원으로 내리는 부분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로또 청약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한때 위장 전입 붐까지 일었던 경기 과천시 아파트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첨만 되면 최대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하죠. 정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축구장 160개 규모로 조성 중인 경기 과천 지식정보 타운입니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외지인이 대거 위장 전입해 논란이 됐던 이곳에서 세계 민간 분양 단지에 일명 로또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8억 원 안팎. 같은 면적의 과천 아파트 값이 15억에서 19억 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당첨만 되면 최대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특히 민간 분양단지에서 처음으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 171가구가 100% 추첨제로 배정됐습니다.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도 당첨될 수 있는 겁니다. 준 강남권으로 꼽히는 입지에 1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는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추첨제 물량도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서 공급이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이런 과천 부분들에 있어서 청약자들이 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곳을 비롯해 위례 등 수도권에서만 연말까지 13,000가구의 공공분양이 나올 예정이어서 청약시장 열기는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코로나의 역설로 그동안 우리나라도 맑은 가을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다시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은 서울 남산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 반쯤인데요. 미세먼지가 없을 땐 이곳에서 북한산까지도 잘 보이는데 지금은 황사가 몰고 온 잿빛 먼지에 가려져 산 형태만 희미하게 보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해 어젯밤 우리나라로 들어온 황사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부터 영향을 줬습니다.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194 마이크로그램, 오후 2시엔 서초구에서 19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며 매우 나쁨을 기록했고 경기 화성시에선 1세제곱미터당 256 마이크로그램이 측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오후 2시를 기해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후에는 대전과 세종, 충청, 호남, 제주 지역까지 황사가 뒤덮여 충남 당진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26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유입되었던 황사는 점차 남동진하고 밤에 영남 지역을 빠져나가면서 전 권역이 한밤에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사를 타고 온 오염물질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졌는데 정오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1세제곱미터당 71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온 차가운 바람이 황사 먼지를 밀어내겠지만 그 영향으로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워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올 가을 처음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지난 8월 음주운전 차량에 크게 다쳐 뇌사 판정을 받았던 여성 경찰관이 20개월 된 딸과 가족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은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용인 서부경찰서 소속이었던 고 홍성숙 경사는 좋은 아내이자 2살 배기 딸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여성 청소년계에서 학생들을 선도하고 강의에 힘쓰다 육아휴직 중이던 지난 8월, 홍 경사는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지만 가족들은 곧바로 장기 기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소 고인의 뜻을 받아들인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애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경찰청은 이런 고인과 유족의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계속 함께한다는 뜻으로 기증인을 기리는 생명의 별도 더해졌습니다. 하늘로 떠나지만 다른 곳에 숨을 쉴 수 있고 다른 곳에 살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달부터 온라인상에 널리 퍼진 고 홍 경사의 사연에 동료 경찰과 시민들의 추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바이든 대세론 굳히기냐, 트럼프의 막판 뒤집기냐. 그런데 4년 전 핵심 승부처에서 유일하게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했던 여론조사 기관이 이번에도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보수장들이 나서서 러시아와 이란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그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미 대선 당시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주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승리를 점쳤던 여론조사 기관이 이번에도 승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밀리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샤이 트럼프의 존재를 간과했다는 겁니다. There is a clear feeling among conservatives and people that are for the president. They're not interested in sharing their opinions so readily on the telephone. We've seen people be 결과적으로 미 대선 승리에 필요한 매직 넘버 270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년 전처럼 막판 역전승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격전지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Sleepy Joe Biden has handed control of his party over to socialist, communist, Marxists, and left-wing extremists, and they're filled with hatred, venom, and rage. 첫 공개 유세에 나선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He hasn't shown any interest in doing the work or helping anybody but himself and his friends or treating the presidency like a reality show that he can use to get attention. 이런 가운데 미 정보 당국이 이란과 러시아의 대선 개입 시도를 폭로했습니다. We have confirmed that some voter registration information has been obtained by Iran and separately by Russia. 극우 단체 프라우드 보이즈 명의로 일부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이메일에는 트럼프에 투표하라는 협박성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국은 협박성 메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를 준다며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혼선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서 폐 손상 등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발견해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방과 치료법 개발에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면역 체계가 과잉 반응해 건강한 세포까지 파괴하며 염증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폐 손상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해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진단조차 까다로워 예방과 치료에 어려움이 컸는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염증을 유발하는 체내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혈액 연구 결과 염증 발생 시 체내 조절 단백질의 분비가 급격히 높아지며 폐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조절 단백질과 관련된 실험용 생쥐의 폐 조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상적인 폐와 달리 대사 조절 단백질이 많이 분비된 폐 조직은 곳곳이 파괴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심화하기 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생물학적 지표를 찾은 셈입니다. 염증에 의해서 중증도 정도를 나타내는 표지 물질이기 때문에 조절 물질을 제한함으로써 치료에 이르는 길을 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뿐 아니라 비만이나 당뇨 등 노인성 질환 치료에도 이번 연구 결과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계속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반도 종전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포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부터 하라면서 선을 그은 거죠. 다음 주 시작되는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은 빠졌는데 대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이슈에는 남북한 사이의 상태를 바꿀 문서가 포함된다는 것인데 현재 정전협정 상태에 대한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Which would obviously include documents that would change the statu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re's been no change in the way the United States thinks about this.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항상 있었던 이슈라고 말했던 것을 확인한 셈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며 문 대통령이 말했던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으로 방한을 연기했던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 주 인도 등 아시아 4개국을 방문하는데 한국은 제외됐습니다. 패싱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뭔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강경화 장관이 방미해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는 그런 일정을 조정 중인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공군 열사능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당위성을 언급하며 북중 친선을 강조하자 여기에 화답을 한 겁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6.25 참전 70주년을 기념해 중공군 열사능을 참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참전했다 사망한 중국 마오쩌둥 전 주석의 장남 마오 안닝의 묘를 찾아 화환을 올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72세 즈음하여 열사릉원을 찾으시고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지난 19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6.25 전쟁 참전 70주년 전시에 참관해 그 의미를 강조한 데 화답하며 북중 관계를 강화하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코로나가 극복되면은 북중 협력에 속도를 내자는 대중 메시지와 미국 대선 이후 우방국인 중국의 지지하에서 북미 간 협상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당창건 75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집단체조 위대한 향도가 공연 하루 만에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연 후 김 위원장이 굳은 표정을 드러내는 등 공연 내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잠시 쉬는 것인지 아예 중단된 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교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알려진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구본환 전 인국공 사장 등에 대한 고발까지도 검토됐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야심차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다가 탈락자가 발생하면서 이른바 인국공 사태가 발생했는데 오늘 국감장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 불문하고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하겠다고 하고 3개월 동안 말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네, 빨리 우리 사장 직무대행은 노조와 공항공사 자회사 간에 협의해서 이걸 원만하게 해결을 하세요. 이 능력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이왕 저분들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소외감 들어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질타에 임남수 인국공 사장 직무대행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점이 송구하다며 추가 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국감에 불출석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에 대한 고발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불출석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향후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고발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위에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직원도 아니고 여기에 왜 출석을 하지 않는지 이거는 우리 기획재정위를 철저히 무시, 경시하는 행태다. 이거는 여야는 불출석 사유에 대한 추가 해명을 듣고 고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화이글스의 대표적인 선수하면 떠오르는 김태균이 현역 은퇴 기자회견을 통해 20년 야구 인생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팬들에게 우승을 선물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균은 은퇴 소감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훔치고 손수건으로 닦아보지만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3분 만에 꺼낸 말은 감사였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던 하나이글스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통산 최다 안타와 타점 3위, 통산 출루율 2위, 홈런 311개 등 각종 기록에서 뛰어난 성적을 남긴 김태균이지만 한국 시리즈 우승을 못한 것은 평생의 한으로 남습니다. 30-40점 주고 싶습니다. 그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팬들에게 죄송하고 평생의 한으로 남을 것 같아요. 별명이 많아 김별명이라는 애칭까지 있는 김태균.
제가 좀 이제 뭐 덩치도 크고 뭐 이제 좀 느릿느릿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김질주라는 별명이 좀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후배 자리를 뺏기 싫어 은퇴 경기 제안도 거절한 김태균의 현역 마지막 타석은 지난 8월 3루 땅볼 아웃으로 남게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선수의 그 소중한 기회를 뺏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김태균은 정민철 한화단장의 보좌역으로 제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늘 올가을 첫 황사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며 온종일 뿌연 하늘이 계속됐습니다. 퇴근길부터는 볼에 스치는 바람이 더욱 차갑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찬 기온이 밀려오면서 기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북부와 강원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4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기온 급격히 내려가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모레에는 2도 선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내일은 가을 옷을 여러 겹 입으셔서 체온 조절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찬바람의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도 오늘보다 4, 5도가량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3도에 머물겠고 대전은 15도가 예상됩니다. 호남 서해안을 따라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북부 산지를 따라서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발이 조금 날릴 수도 있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절정을 보인 뒤 차차 기온이 오르겠지만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벽에 붙어있는 시퍼런 개구리, 폐허에 방치된 기다란 기차. 놀라셨죠? 모두 포르투갈 화가의 입체 벽화입니다. 이 정도면 미술이 아니라 무슨 마술 같죠? 미술이 지닌 놀라운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